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영센터 이계방 목사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영센터 이계방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AI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점, 특별히 과학자로서 AI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AI 기술을 어떻게 대하고 다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택한 요절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요절로 잡았는데요. 이 요절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I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AI의 작동 원리 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가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 응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AI의 문제점, 그리고 AI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의 삶에 파고들고 있는데요. 아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AI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중문화에 영화에서 이 관심이 많이 이렇게 표출됐었는데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 이 AI에 대한 고전 영화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그 다음에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헐, 그 다음에 엑스마키나, 이런 영화들인데 대표적인 영화고,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영화와 소설에 AI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영화들이나 소설들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과 닮은 기계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AI 기술이 다가오는 결정적인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7년에 IBM이 만든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을 격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16년에 알파고가 바둑 챔피언의 이세돌을 격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등장한 해입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먼 기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우리 곁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를 대신해서 챗GPT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최근에 IT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크게 흔들어 놓은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됐죠. 1980년대부터 개인용 컴퓨터가 이렇게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1990년대 인터넷 기술, 그리고 2010년 전후에서 2007년부터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2020년대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15년, 20년을 주기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들이 이렇게 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인공지능은, AI는 인간의 문명사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닮은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태초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은 자신을 닮은 AI를 창조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사람이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겼던 생각하는 힘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사람들에게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AI를 장착한 로봇, 곧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상당히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피겨사에서 만든 이 로봇입니다. 챗GPT를 이렇게 함께 사용한 이 로봇입니다.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보면 상당히 이렇게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로봇이 생각하는 로봇이 사람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지니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휴머노이드의 개발이 현재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할 것인가가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이렇게 좀 더 세심하게 다루기 전에 AI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걸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컴퓨터는 폰 노이만 방식으로 컴퓨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입력과 출력이 있고 그 사이에 연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억 장소가 있으니 메모리하고 연산하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직렬적인 방식이고 여기서는 연산과 메모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AI 컴퓨터는 뉴로모픽 컴퓨팅이라는 방식으로 컴퓨팅을 하는데요. 이것처럼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입력과 출력층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은닉층이 있는데 그 사이가 시냅스로 인공 시냅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그래서 이 방식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뉴런 사이에 이, 이 점들이 이렇게 뉴런이라고 하는데 뉴런 사이의 연결 강도에 의해서 기억이 저장되고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폰 노이만 컴퓨팅은 기억과 연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뉴로모픽 컴퓨팅은 기억과 연산이 동시에 수행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사람의 뇌를 이렇게 모방한 건데요. 사람의 뇌는 신경세포들이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신경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신경세포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수상돌기와 해계, 머리, 그 다음에 축색, 그 다음에 축색 말단,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수상돌기에서 받은 신호가 축색을 통해서 전기 신호로 전달되고 그리고 말단에서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 수상돌기와 축색돌기 사이에 이게 연결점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화학 신호로 전달이 되면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의 화학적 물질이 축적되고 전달이 되면서 기억과 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생물 시간에 다 배운 이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런 생물학적 뉴런을 인공 뉴런으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풋 신호가 들어오면 이 W라는 값에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그걸 합산한 후에 그 다음 뉴런으로 전달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W라는 가중치에 사실은 이제 기억이 저장되고요. 또 동시에 계산이 이루어지는 특이한 방식으로 기억과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AI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학적으로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선형적인 시스템이 아주 많은데요. 비선형적인 시스템의 특징은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선형 시스템이 날씨입니다. 우리가 이제 날씨 예보를 보면 내일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뭐 사실은 비가 안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해가 날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비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기록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선형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선형적인 시스템은 이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AI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통제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나중에 사람들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AI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오류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요. 인간과 같은 실수도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약점도 그대로 복제가 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재 AI 기술의 한계로는 사실은 아주 초보적인 거고요. 우리의 인간의 뇌를 모방을 하긴 했지만 뉴런의 일부 기능만 모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곧
추론 능력에서는 인간에 비해서 현저히 이렇게 떨어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만 모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사람의 뇌는 AI보다 더 복잡한 뉴런의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학습을 할 때마다, 새로운 학습을 할 때마다 이 뉴런 사이의 연결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뇌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뇌는 그냥 이성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화학적인 것들이 아주 호르몬 작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로 인해서 감정과 고통, 깨달음 등의 이런 이 사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 재배치와 같은 우리가 밤에 잘 때 공부를 하고 나서 밤에 자게 되면 기억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하게 되고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성만 작용하지 않고 감정과 직관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상당히 경이로운 발견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AI를 이용을 할 때 아주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율주행이나 콘텐츠 추천, 비서, 이미지 생성, AI 영화, 주가 예측, 그리고 오히려 진단, 기사 생성, 이메일 생성, 법률 자문, 목소리 생성, 번역 등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간과 친숙한 AI로서 말동무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챗GPT하고 이야기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신앙 상담, 고객 상담, 심리 상담, 그리고 휴머노이드, 반려로봇 등에 이렇게 지금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좀 오래 전부터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이제 그 열차나 이런 기계들이 이렇게 작동을 할 때 소음이나 진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특이한 이제 고장이 날 때는 특이한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학습하게 되면 이제 기계의 고장을 미리 이렇게 진단하거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에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사람의 경험을 이렇게 주입을 해서 설계 시간을 아주 많이 이렇게 줄여줄 수 있고 인력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설계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그 공학적인 문제에서 아주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물질 설계. 이렇게 수십만 가지의 조합을 해야만 뭔가를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AI를 이용하면은 기존의 경험을 활용해서 아주 이제 그 선택의 폭을 줄여서 그러니까 새로운 신물질을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물질뿐만 아니라 신약 같은 데도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그 도구적 AI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순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단순 작업을 대체할 수도 있고 창조적인 업무인 예술이나 전문 분야도 상당히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 친화적인 AI로서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육체적인 약점을 보완해서 가사나 장애인 그리고 노인 유아 도우미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 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 즉 친구나 부모나 애인이나 죽은 가족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AI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런 AI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들이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일자리가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단순한 기능들을 많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의 소유에 따른 부의 불평등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AI가 이것이 자본화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AI를 가질수록 더 부유하고 적게 가질수록 이제 가난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몰입해서 인간관계에 부정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한 AI 출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오류와 약점을 복제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유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AI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 새로운 세대가 출현할 텐데요. 기존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포노사피엔스라고도 하는데요. SNS에서 가상현실의 삶을 영위하고, 그 다음에 사람보다 스마트폰이 더 편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세대를 포노사피엔스 세대라고 합니다. AI와 함께 자랄 새로운 세대가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AI와 대화하면서 AI를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AI가 선생님이 되고 친구가 되고 멘토와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AI와 상담하고 AI에게서 위로를 얻는 그런 세대가 아마 출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AI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인간을 닮은 존재인 AI를 우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AI와 공존할 것인가? 아니면 AI를 두려워할 것인가? 그리고 AI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AI 기술을 얼마까지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AI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AI는 인간을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상당히 이렇게 편리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제 사실 사람 전문가들이 AI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부분은 AI가 통제불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선형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많이 우려하는데요. 이제 이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이것을 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AI가 사람을 정복하지 않을까, 불순종해서. 그리고 후에는 인류를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영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두려움은 사실은 AI가 인간을 닮은 존재이고 모든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닮은 존재를 만들었을 때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AI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근본적인 제 문제에서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이 두려움은 가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만든 기술은 사람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배하거나.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창조 질서의 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 청지기로서 창조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청지기의 자세로 이 AI를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다름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AI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장 이제 AI를 생각할 때, 이것이 일자리를 빼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우리의 전문성을 증폭할 수 있는 탁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때 활용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I를 사용할 때 AI는 참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AI는 오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잘 다룰 때는 질문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AI는 정말 이렇게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악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핵폭탄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지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AI는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분야인 뇌과학이나 인지학, 심리학, 철학, 컴퓨터공학과 함께 이외에도 더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한 AI, 아주 이렇게 뛰어난 AI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원리들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를 점점 더 많이 모방해서 이 좋은 모델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된 AI를 만들 거고요. 또 감정, 자아, 창의성, 직관, 자가 학습이 가능한 AI들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이걸 개발하면서 다시 통제불능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의 기술 발전사를 보면 인류에게 위협이 되거나 아주 좋지 않은 방향에 대해서는 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먼저 기독교적 가치관과 철학에 기반한 기술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질서를 발견을 하고 이것을 응용한 AI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절을 먼저 읽고 그리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의 청지기로 만드셨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를 잘 배우고 이를 활용해서 또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이렇게 사역을 잘 섬길 때 저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